창립자들이 중국에서 살면서 보고 느낀 바입니다. 그곳에서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감지했죠. 도시 중산층의 급성장이 정말 두드러졌어요. 그 경험으로 K-웹 창립 비전을 품었습니다. 이 사건은 알리바바나 JD가 상장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 역할은 그 비전을 투자 가치로 발전시키는 것이었어요. 최근 다녀온 여행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중국의 부동산 가격 하락이 가계와 소비자 신뢰에 미친 영향이 정말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중반으로 돌아가 보면 특히 우리 주요 ETF인 K-웹에 포함된 성장주와 기술주들은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K-웹을 대리 지표로 삼았을 때 중국 주식들은 S&P 500과 나스닥 100보다 무려 3배나 더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책을 조정하고 있으며 세계 제2위 경제 대국이 경제 부양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투자자들이 이 분야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주제에 대해 사람들이 얘기한 건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글로벌 머니 토크입니다. 오늘은 크레인셰어스의 CIO인 브렌단 에이헤런을 모시고 중국과 중국 경제, 그리고 중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일반 투자자를 위한 크레인셰어스의 다양한 상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만나보여 기쁩니다. 중국과 중국의 기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기대가 됩니다. 현재 미국 주식 시장을 감안할 때 많은 투자자들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은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는데 지난 몇 년간 좀 외면받아 왔던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에 말씀하셨듯이 중국에 꽤 자주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언론에서 보도를 접하지만 때로는 보도가 얼마나 정확한지, 편향되지 않은지, 충분히 포괄적인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습니다. 중국을 최근에 방문하셨는데 느끼신 점이나 인상 깊었던 부분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정서에 대해 알고 싶어요.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건 생활은 정상적이지만 교통은 늘 혼잡하다는 점입니다. 공항은 붐비고 식당은 만석이며 호텔도 바쁘고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겉보기엔 중국이 괜찮아 보입니다. 이번 최근 여행을 통하여 정말 크게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해 가계 신뢰와 소비자 신뢰에 미친 영향과 그 심각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이 중국 내 소비에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호시 가계 자산의 3분의 2가 부동산, 즉 아파트에 대부분 투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하락세의 다양한 영향들이 결국 국내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만든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책을 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소비를 증가시키려는 모습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의 대화가 중요한 이유는 세계 제2위 경제 대국이 경제 부양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100% 확신합니다.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투자자들이 이 분야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작년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을 때 시장이 급등했고 지금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 발표 전과 후에 중국에서 여행하면서 느꼈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느껴졌나요? 아니면 대표님께서 만났던 사람들 사이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었나요?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반에 걸쳐서 시간을 두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부정적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중국 주식시장에서 파생 상품으로 인한 큰 폭락이 일어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주식 시장이 바닥을 찍었던 시기였습니다. 올해 들어 중국 주식들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정부와 중국인민은행의 경기 부양책이 발표된 후 딥시크 시점까지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중순으로 돌아가 보면 성장주와 기술주 같은 수많은 중국의 주식들이 우리의 주력 ETF인 K-웹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K-웹을 기준으로 본다면 중국 주식은 S&P 500과 나스닥 100의 상승폭에 비해 무려 3배나 더 크게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이 사실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동안 잘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과 2024년을 기준으로 이 조정 덕분에 분위기에서 실제로 개선이 있었다고 느끼고 또 그런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소비자 신뢰도와 국내 소비 부족에 대해 정말로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정책 조정과 앞으로 나올 경기 부양책이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후에 다시 중국에 가게 되면 올해 초보다 조금은 더 나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경기 부양책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9월과 10월 큰 주목을 받으며 발표된 뒤 여러 방법으로 조정과 변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흥미롭고 다소 아이러니한 점은 서구, 특히 미국 정부는 자금 능력을 훨씬 초과해서 지출을 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 놀라울 정도로 상당히 집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부양책을 요구하지만 중국 정부는 약간 망설이는 듯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반응을 보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사람들이 약 9천만 채에 달하는 미완공 아파트나 아직도 미판매된 아파트의 처리를 위해 실제로 돈을 빌려서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올해 초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말씀하신 주제에 대해 사람들이 얘기한 건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9월부터 정말로 금리를 대폭 인하하며 부동산 구매를 촉진하는 대규모 정책의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에는 부실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을 국유화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미판매 재고를 꼭 구매해야만 할까요? 그리고 실제로 2월에 큰 부동산 개발 업체로 유명하게 이름을 알린 뱅키가 재정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상태였는데 결과적으로 심천 정부가 뱅키를 인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회를 전면적으로 전부 교체하고 사실상 심천시의 지방정부가 뱅키를 인수하여 해당 회사를 안정화시키고 그 기업의 모든 부채를 보증한다고 공식적으로 알린 셈입니다. 이건 앞으로 다가올 여러 일들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또 하나는 바로 시진핑 주석이 여러 기술 기업가들과 만나 서로 악수를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큰일이죠. 마치 추운 곳에서 돌아온 잭마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잭이 돌아왔습니다. 제 말은 만약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늘리려고 하고 그쪽에 자금을 집중시키려면 인터넷 기업들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근 중국의 부총리는 이에 관련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과 만났는지는 정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플랫폼 경제를 적극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음식 배달 회사의 임원들과 만났는데 그건 메이투안일 거고요. 그리고 주요 전자상거래 회사는 알리바바나 JD 혹은 핀도어더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영상 기반 전자상거래 회사인 바이트댄스와도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정말 높은 목표를 달성한다고 말했는데 그건 시진핑 주석의 방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내 소비를 늘리려 생각하고 있다면 K-웹에 포함된 기업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다가올 머지않은 몇 개월이나 그 이상의 몇 분기가 지나고 나면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암시하죠. K-웹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기서는 중국 경제에 대한 좋은 보도가 잘 없습니다. 사실 대표님 사이트에서 차이나 라스트 나이트를 구독 중인데요. 굉장히 유용한 자료집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은 빼고 일반적으로 말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게 보이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미로운 점은 제가 차이나 라스트 나이트라는 블로그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K-웨이브에 관심이 있었던 첫 전문 투자자가 중국에 갔을 때 서구 미디어에서 본 것과 실제가 다르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는 서구에서 얻는 정보와 다르게 실제로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써달라고 부탁했고 저는 문제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8년 넘게 이 일을 해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투자자분이 늘 말씀하시던 중요한 점은 상승장에 대한 공식은 소외된 주식, 인정받지 못하는 주식, 그리고 상승세에 있는 주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 주식이 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기업들이 자사의 주식을 손에 쥐겠다는 의도로 대량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 부분이 정말로 매우 크게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은 예를 들어 알리바바와 텐센트와 같은 많은 회사들은 여전히 한 자릿수 후반에서 낮은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핀도도 같은 회사를 보면 2배의 성과를 냈습니다. 온라인 비디오 회사 콰이수도 비슷하게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상황 중 일부는 중국 주식의 재평가가 기본적인 경제적 환경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정부가 시작한 일부 경기 부양책이 경제에 스며들고 있으며 그 결과 우리가 보유한 기업들의 재무제표와 순이익에 반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게 기본 재평가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는 딥시크가 있는데 저는 딥시크가 미국 주식시장이 얼마나 과밀화되었는지를 확실히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미국의 기술 주식이 매출의 무려 40배로 거래되는데 알리바바는 내년 수익의 14배로 거래될 수가 있을까요? 알리바바를 예로 들어보면 이는 사실 모든 K-웹 기업에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알리바바는 지난 회계 분기에 걸쳐 오픈 AI의 전체 매출의 2배에 달하는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두 회사의 가치는 정말 같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알리바바는 오픈 AI보다 2배의 순이익을 올리는데 어떻게 둘 다 3천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가질 수 있죠? 이건 많은 자금이 미국 주식시장에 유입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딥식 상황에서 상당히 높은 가치가 형성되었습니다. 미국의 독특한 우위가 항상 절대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중국 기술 주식은 매우 저평가된 것입니다. 중국 기술 주식에는 큰 가치가 있습니다. 맥세븐에 대해 논할 수 있을 텐데 모든 것이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간단히 말해서 그게 하나의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상승을 이끌었던 AI 관련 거래와 마찬가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는 상당한 잠재력이 많습니다. 바로 방금 말씀하셨죠? 아까 심천 정부가 중국의 뱅키를 인수한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다른 도시나 지역도 그렇게 한다면 중국 시장이 이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볼까요? 그리고 무언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부 부동산 회사들의 주식을 사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사적으로 전환되면 주식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항상 그 회사들의 채권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뱅키의 채권 가격이 1달러당 약 60센트에서 본전까지 올랐습니다. 갑자기 심천 정부가 뱅키의 부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채권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아시아 고수익 채권에 집중하는 채권 펀드인 K-하이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펀드는 약 15% 이상의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에버그란드, 컨트리가드, 수납과 같은 다른 기업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기업들은 존재하고 그 기업들을 인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중국의 일부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호구제 및 아파트를 구매할 수 없는 이주 노동자 문제입니다. 중국 인구 문제는 어떻게 다룰까요? 심천 정부가 뱅키를 인수했으니 자녀 셋이면 무료 아파트를 제공하겠다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거나 거의 공짜로 아파트를 주겠다. 그리고 아이가 셋일 경우 더 좋은 아파트를 주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를 다시 낳을지도 모릅니다. 상당수의 선진국들이 이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왔죠. 이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걸 해낼 수 있는지 사회학적 실험을 할 기회가 되는 셈입니다. 저는 실제로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K-웹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K-웹이 주력 ETF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K-웹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6개월에서 1년 후의 전망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따로 준비된 분들에게 좋은 시기인가요? 저희 창립자 조나단 크레인은 2000년대 초에 중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상하이에 거주하며 중국의 도시화가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죠. 예를 들어 도시에 살면 음식 배달을 더 자주 시킬 가능성이 높지만 외딴 시골 지역에 살면 절대 음식을 주문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이죠. 음식을 배달받는다고 해도 만약 그게 1시간이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나단 크레인은 이 전자상거래의 빠른 발전과 더불어 모바일 폰이 모바일 지갑으로 변하면서 모바일 결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스마트폰 화면이 제 아이폰보다 큰 이유는 주로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위챗을 사용해 텐센트와 소통하는 것처럼 이게 사실상 중국에서 주요한 소통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챗 없이는 아무것도 결제할 수 없다는 게 맞나요? 100% 확실해요. 이것은 제가 미국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지갑 안에 ATM 카드와 신용카드는 물론이고 현금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 괜찮아요. 사실 저는 현금을 거의 들고 다니는 경우가 없습니다. $200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했죠. 이걸로 제가 미국인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중국에선 현금을 쓸 일이 없기 때문이죠. 신용카드도 잘 안 써요. 모든 게 모바일 결제입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양대 강자입니다. 이 두 기업은 제가 정말 관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여행 기간 중에 텐센트라는 회사와 상당히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텐센트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중국 내에서 페이스북이라 흔히 불리는 위챗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대형 온라인 게임 업체이기도 하고요. 재밌게도 제가 텐센트 경영진들이 위챗페이를 설정하도록 도왔어요. 위챗페이는 기본적으로 알리페이와 유사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입니다. 제가 처음 시도할 때는 잘 안 되었죠. 하지만 네, 정말로 멋진 경험이었어요. 제가 심천에 있을 때 위챗페이로 택시를 타거나 식당에서 결제하는 것이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는 중국이 여러 측면에서 서구를 약간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시아 전반에서 비슷한 경향이 보이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모바일 기술의 도입에 조금 뒤처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디지털 경제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K-웹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래 상거래 부분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저희 창립자들이 중국에서 살면서 보고 경험한 거예요. 와, 거기서 정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느꼈죠. 도시 중산층의 성장과 채택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K-웹의 비전 시작이었죠. 이건 알리바바나 JD가 상장하기 전의 일이었죠. 그 비전을 투자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었어요. 저는 상장 지수 펀드 관련 경험이 있고 지난 24년간 이 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방법론을 꾸준히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리바바와 JD의 상장을 미리 예상하고 이러한 독특한 투자 기회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K-웹 지수를 새롭게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핀더더도 상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계속 발전하는 정말 훌륭한 집합체예요. 카와슈와 빌리빌리 같은 회사들은 온라인 비디오 게임과 소셜미디어에 AI를 도입하여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AI 생성 비디오를 제작하고 있으며 이를 보니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는 것이 느껴지네요.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물론 중국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인터넷 규제나 코로나 정책 등으로 인해 그 대처가 늦어져 전 세계 투자자들 사이에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아직 이런 재평가 과정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회의론과 상처가 남아있지만 좋은 성과가 상당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추세가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술 분석가들은 시장이 더 높은 고점과 저점을 형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건 상승 추세죠.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설레게 합니다. K웹의 내부 보유 종목을 얼마나 자주 조정하시나요? 시총으로 구성되나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어떻게 조정하거나 할당을 진행하시나요? 저희는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다시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결제, 온라인 게임, 전자상거래, 온라인 비디오 같은 특정 세부 분야에 중점을 둡니다. 저희는 이런 세부 분야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다릅니다. 사람들은 주로 하향식으로 접근하죠. 그리고 저희는 대기업들의 비중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다양성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IPO를 위한 패스트 트랙을 운영합니다. 중요한 IPO가 있을 경우 저희는 이를 10일 내에 추가합니다. 저희가 많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최초로 ETF 상품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 빠른 추적 방식 덕분에 저희는 미국에서 알리바바를 소유한 가장 첫 번째 ETF였습니다. 그래서 안트그룹 같은 회사가 상장하면 저희가 가장 먼저 투자할 회사 중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가총액 가중지수라서 반기마다 일부 종목이 화면이나 리스트에서 제거됩니다. 정말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당장은 소극적이지만 IPO 같은 기회가 생기면 몇 분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소극적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선제적인 것 같습니다. 좋은 표현이네요. 아까 말씀하신 정책 실패에 대해 더 얘기해보죠.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에서는 과거 중국의 정책 실패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회복되어 가지만 거대했던 중국의 사교육 시장이 정책 때문에 단번에 무너졌고 부동산 개발 시장이 침체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실패한 정책들이 나올 것인가, 중국이 이제는 잘 판단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낼 수 있는가가 미국 투자자들의 심리를 움직일 핵심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국 투자의 본질이죠. 그건 미국이나 유럽을 포함한 어느 시장에서나 항상 존재하는 리스크입니다. 어쨌든 중국 정부가 인터넷 기업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국 정부는 입장을 직접 말하는 대신 간접적으로 드러내는데 저번에 시진핑 주석이 테크 기업 대표들과 만났고 마윈과 악수했었죠. 최근에는 부총리가 기술 산업의 여러 기업들과 만났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정부가 해당 기업들이 필요하다는 걸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중국 내수 많은 부분이 온라인 쇼핑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들 기업이 온라인 판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는 이 기업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의 정책 방향이 사실상 180도 바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를 강화하던 모습은 과거의 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망이 좋다, 나쁘다 단언하기 어렵지만 말하자면 K웹은 기술 분야에서 가장 우수하고 핵심적인 기업들만 모아놓은 중국판 맥세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인덱스 쪽에서 일하다 그만두고 크레인쉐어즈에 합류해서 크레인쉐어즈의 창립자들과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때 흔히들 중국 주식은 부진하다라고 말했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10년 전만 해도 중국의 ITF와 인덱스 펀드는 금융과 에너지 분야에 50%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산업, 소재, 부동산도 모두 성장이 없는 정체된 분야였습니다. K웹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기술 분야는 중국 시장의 비중은 단 2%에 불과했습니다. 말하자면 K웹은 중국 주식의 베타 개수였고 중국 시장 내 비중을 2%에서 100%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성장 속도가 느린 금융, 에너지, 산업, 소재, 부동산 분야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하는 테크 기업들, 이커머스, 모바일 결제 기업들의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크레인스웨어즈의 상품을 살펴봤는데 ETF 중 하나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K-웹을 기반으로 한 상품으로 클립이라는 ETF였습니다. 클립 차트를 보면 좀 평탄해서 어쩌면 좋은 투자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달 배당이 꽤 많이 되는 것 같던데 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중국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중국과 신흥 시장이 얼마나 변동성이 큰지 아실 겁니다. 따라서 K-웹 역시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만큼 저희는 투자자들에게 변동성을 견딜 수 있도록 추이를 보면서 포지션을 조정하셔야 한다고 강조드립니다. 그런데 클립은 그런 시장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매달마다 만기가 한 달짜리인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써서 수익을 냅니다. 그럼으로써 최대 목표 수익률을 2%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로 수익률을 제한해도 충분히 상당한 수익이 납니다. 무려 2%요. 마치 통장에 매달 2%의 이자가 들어오는 것이군요. 정말 괜찮은 수익률이에요. 네, 정확합니다. 클립은 K-웹이라는 성장 중심의 ETF를 핵심 기반으로 하지만 동시에 수익을 얻고 싶은 투자자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와, 대단하네요. 인더머니 콜옵션 전략을 통해서 그렇게 큰 수익을 낸다고요? 정확합니다. 차트가 평탄해도 매달 2%의 배당이라면 엄청 괜찮네요. 그렇죠. K-웹의 변동성을 역으로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투자자들에게 배당해드리죠. 또 저는 평소에 미국이나 전 세계 경제가 다소 둔화되거나 어쩌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신용 스프레드가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미국 고수익 채권 시장에 돈은 많이 들어가 있지만 높은 리스크에 비해 보상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6년간 미국 주식이 각광받았던 만큼 투자자들이 다른 시장을 잊은 듯해요. 저희가 제공하는 클립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 그러려면 꽤 활발한 옵션 시장이 필요합니다. 매달 옵션을 매도하려면 거래량도 많고 유동성도 풍부한 옵션 시장이 있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캐나다에 좋은 옵션 시장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K-웹은 미국 내 ETF 중에서 옵션 미결제 약정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점이 바로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끼게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개인 계좌에 K-웹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K-웹은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헤지펀드 같은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괜찮습니다. K-웹은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물량도 많고 유동성도 많아서 헤징하기에 좋습니다. 물론 개인들도 가능하죠. 많은 은행들이 실시간 유동성이 높다 보니 K-웹을 기반으로 구조화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K-웹은 미국의 ETF 중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몇 안 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웹의 특징이죠. 실시간 거래량이 매우 높고 옵션 미결제 약정이 아주 많습니다. 최근 출시한 크레인스웨어즈의 몇 가지 ETF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레버리지 ETF더라고요. KBAB는 알리바바를 2배 추종하고 KPDD는 핀도더를 2배 추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핀도더를 테무로 알고 있을 거예요. 테무의 모 회사가 핀도더죠. 아마도 저를 포함한 미국 사람들이 테무를 이용해 본 적이 있을 텐데 테무 꽤 괜찮더라고요. 그럼요. 대박이었던 건 딸이 메이크업 스펀지를 사려고 찾아봤는데 세포라에서는 3개에 거의 $10였고 테무에서는 한 봉지에 $2였습니다. 그래서 테무에서 샀죠. 제가 보기엔 사실상 별반 차이가 없었고 딸아이도 잘 쓰고 있습니다. 6월에 알리바바와 JD를 잘 살펴보세요. 두 곳 모두 6월에 큰 할인 행사를 하고 11월에는 일명 솔로데이 기념 할인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6월과 11월에 중국 이커머스에서 많이 구입하는 편입니다. 6월과 11월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레버리지 ETF에 대해 좀 이야기해 볼까요? 모두에게 적합하진 않지만 시장 이해도가 높은 투자자라면 K-웹이나 그 구성 종목들이 상승하는 걸 보고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레버리지 ETF에는 잠재적인 리스크도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레버리지 ETF를 통해 알리바바에서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죠. 6월에 알리바바와 JD를 잘 살펴보세요. 하루 지수의 변동폭의 2배를 추정하기 때문에 매일 리셋된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경로 의존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으로 예를 들자면 기초자산이 50에서 100으로 상승했을 때 레버리지 ETF에 투자한 사람은 100% 상승이 아니라 200% 상승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배를 추정하는 만큼 일별 지수 변동폭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가가 10% 하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상 20% 하락한 것과 같습니다. 10% 하락 후 10% 상승하면 결국 본전이 아닙니다. 20% 하락한 후 20% 상승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일일 복리의 개념을 투자자들이 꼭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경로 의존성이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상품을 보유하고 있고 그 목적으로 보유했는지 정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일주일, 한 달 또는 1년 단위가 된다면 기초자산의 2배의 수익을 얻기 힘들 수 있습니다. 수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좋은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게다가 짧은 시간 내에 50에서 100으로 상승할 거라고 장담할 수 없죠. 큰 변동 없이 꾸준히 상승해야지만 2배 이익 실현이 되는 건데 실제로는 변동에 대응해서 힘들게 헤징해야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주가가 45도 각도로 쭉 우상향하면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시장은 계속 등락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최근 출시된 레버리지 ETF도 이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장기 보유할 상품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것은 단기 투자, 특히 하루 단위의 거래에 최적화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이 상품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한 투자자들께 레버리지 ETF는 장기 보유 상품으로 그다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ETF가 꽤 인기가 많고 시장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다들 많이 하다 보니 동조하게 되나 봐요. 레버리지 ETF 원리나 계산은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많이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리바바와 핀두어두어를 첫 레버리지 ETF 상품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저는 중국 정부가 현재 주안점을 내수를 강화하는 데 두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결제, 온라인 비디오, 온라인 게임을 포함한 K-웹의 이커머스 분야가 앞으로 많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커머스야말로 투자 기회입니다.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지금이 싸게 살 수 있죠. 또 중국 정부 정책상 이커머스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 현재 내수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양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많은 사람이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다양한 레버리지 ETF가 더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시나요? 네, 당연하죠. 저는 기회가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전부터 중국 시장 성장 요소들은 과소평가되어 왔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신흥 시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저희는 K-웹에 포함된 기업들 같은 괜찮은 기업들이 다른 신흥 시장에도 있는지 많이 찾아보았고 결과적으로 K-웹의 신흥 시장 버전인 KEMQ를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KEMQ를 통해서 그들을 새로 알게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중국 시장에서 경험한 것을 더 넓은 신흥 시장에도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KMQ에는 어떤 국가들이 있나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라틴 아메리카 쪽에 메르카도리브레 같은 회사가 있고 대만과 한국에서도 좋은 기회가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흥 시장에는 이를 비롯한 여러 성장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인도 시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대형 은행들의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성장 기업들을 파악하고 기회를 포착하고 싶어도 이런 대형 기업들 때문에 그 기회가 묻힐 수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을 가진 은행 같은 기업들은 지루할 정도로 느릿느릿 성장하다가 가끔씩 큰 스캔들이 터집니다. 네, 맞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금융과 그 상품 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해서 기회를 노릴 만하지만 또 내수 성장에 힘입어 치고 나갈 기업을 찾는 것은 중국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렇게 온쇼어와 오프쇼어 종목 간의 기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같은 주식이라도 어디 상장됐냐에 따라서 성과 차이가 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많은 인터넷 회사들이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중 큰 이유는 미국의 사모펀드를 유시로 해외에서 25년 전 이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취하는 출구 전략은 미국에 상장시키는 것입니다. 홍콩에도 상장시키려 하죠. 특히 세계에서 가장 큰 자본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상장되고 싶어 하는데 그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면 주식을 팔 때 가치가 더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고성장 종목들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 중국 외부에 많이 상장되어 있다는 것이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들 기업 중 일부는 특히 홍콩에 재상장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중국에 상장됐었던 대형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는 실제로 홍콩에 재상장하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글로벌하게 거래되는 기업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어디에 상장을 할지 선택하기에는 꽤 흥미로운 이유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자금 조달 방식 때문에 현금화하기 좋게 만들어야 했었던 거였군요. 몰랐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네요. 최근에 AGIX라는 크레인스웨어즈의 새로운 상품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화제가 된 이유는 엔트로픽 AI의 주식을 매입해서 ETF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꽤 드물고 힘든 일인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반 투자자가 접근할 수 없는 것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점이지만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어떻게 ETF로 보유할 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보통 ETF는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힘든 시장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종의 민주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AGIX의 경우에는 AI 분야 내에서 미국 기술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을 조사한 결과 주요 기업 중 일부는 여전히 비상장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상장 기업들이 점차 2차 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하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기업들이 여전히 공개 상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이는 모든 규제를 피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회사 직원들이 주식을 일부 매각할 기회를 주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충분한 유동성을 가진 비상장 2차 시장이 형성되었고 우리는 AGIX가 일일 유동성 상품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보유할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자연어 인공지능의 미래를 선도할 회사가 투자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가진 이 미래 기회를 투자자들에게도 제공하는 것이죠. 정말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아마도 개인 투자자들이 엔트로픽 AI를 투자할 수 있는 최초의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자들한테 이런 기회가 더 자주 발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에게도 투자 기회가 주어지는 시장에 민주화라는 개념을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8촌에 8촌을 찾는 것처럼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엔트로픽 AI에 개인이 투자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물론 지금은 몇 %의 일부만 해당되지만요. 양방향 시장이 잘 구축되어 있고 수급은 맞는지, 가격은 적절하게 책정되었는지, 투자자들이 괜찮은 가격에 구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리스크 관리팀과 법무팀이 그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괜찮게 매도하고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AGIX가 ETF 유동성이 높아서
매일 생성되고 상환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상장 2차 시장이 지난 몇 년 동안 충분히 발전했기 때문에 AGIX에서도 안정적으로 주식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투자자들에게는 진입만큼이나 수익을 갖고 매각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민주화라는 개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 또 흔히 접근하기 어려운 투자처로 사람들을 어떻게 유입시킬지 궁금합니다. 언젠가는 저도 고성장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크레인스웨어즈에서 언젠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그게 ETF 산업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제가 24년 동안 이 분야에 몸담아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분야는 계속 진화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투자자들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합니다. 중국에 대한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와 깊은 통찰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많은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인터뷰를 읽어보면 굉장히 몸이 건조하게 전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발로 뛰며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8년간 매일 리포트를 작성하는 분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만나서 중국의 최신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저야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